네, 지금 새누리당 내분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보수 정당이 사상 최초로 분당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분당이 될까요?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 과연 이 보수 재집권을 위한 해법이 있는지요? 지금부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부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 네, 1부에는 보수 농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분당이 초읽기라는데 내일 뭐 탈당한다 비박계가 내일 오전에 이제 뭐 탈당을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떴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게 분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지금 뭐 양쪽이 뭐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분당을 상당히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집단 탈당하고 분당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게 명분이 약합니까? 약하죠. 왜냐하면 무슨 뭐 이념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 문재인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 세력이 뛰쳐나오고 국민의당 호남 세력이 뛰쳐나오는 것은 그래도 이념적인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 그저 그 뭐 친박 비박, 지난 공천 파동에서의 감정 싸움, 그리고 아주 증오로 치달은 어떤 그 이 갈등 이런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반대 이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벌써 명분이 없어졌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소한 친박과 중도에서 27명이나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7명이나 찬성을 했기 때문에 첫째로 명분이 없어졌고, 자, 두 번째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친박계에서 밀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경원 의원을 대표주자로 내세워서 게임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을 친박계에서 후보로 내세웠을 때 경선 참여를 하지 말고 보이콧을 했어야죠. 명분이 설려면. 친박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공격을 하려면 그때 참여하지 말고 보이콧을 했어야죠. 탈당하려면. 그렇죠.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다음에 62대 55로 패한 다음에 탈당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경선 불복 아니에요. 경선 불복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누가 봐도 비대위원장은 분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앞으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분란 때문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자,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이제 경륜도 있고 이런 중진 의원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본인이 박근혜 정권의 조직의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리면서 분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끔찍하게 잘못해서 끔찍하게 추락한다고 해서 당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옳은 게 절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락한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이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당의 분란을 만들어서 조직의 질서를 깨고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던 책임,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데 비박계에서 왜 구태여 분란의 핵심 당사자를 비대위원장 카드로 내미느냐. 잘할 것 같으니까 민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개혁이라는 것도 양대 개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친박계에서 주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네. 지금 양쪽에서 힘을 준다고 하는데 친박계가 친박계가 감정적, 본능적, 본질적, 원초적으로 유승민 비대위원장한테는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정권을 달라고 한 멘트 자체가 착각이네요. 착각이라는 분석도 있고, 저 당을 깨고 집단 탈당을 통해서 안철수 당과 합치고 반기문 유엔 총장을 끌어들여서 제3지대의 정당을 멋지게 건설하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강한 것이죠. 정권을 달라고 한 거는 명분을 얻기 위한 거다. 그렇죠. 어차피 친박이 못 받을 테니까
전권을 가진 비박계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는 친박계가 죽어도 못 받을 테니까 네, 못 받죠. 이 카드를 내걸고, 왜냐하면 첫 번째 탈당이라는 전선에서 명분이 사그러들었고, 두 번째 원내대표 경선에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명분, 비대위원장에서 명분을 찾지 못하면 김무성 세력은 탈당을 할 수가 없다. 탈당을 못하면 당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판 국면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 파워가. 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최대 딜레마는 뭐냐면 여러 차례 탈당과 신당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니까 30명이 탈당에 동조했다고 해요. 그런데 회의만 열어서 탈당하자고 하면 숫자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숫자도 들락말락. 네,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딜레마 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대로 탈당을 못하면 본인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연합정권론자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영남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포진하고 있는 23명의 국회의원들,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양대 세력을 더해서 영원한 연합정권, 거기다가 반기문 유엔 총장까지 끼어들면 영남, 충청, 호남 연합정권, 네. 이념적으로는 중도 정당, 이것을 만들어서 대선판을 삼각 황금 분할 구도로 만들어서 제3정당이 집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는 총리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에 앞으로 개헌하게 된다면 이원 집정부제,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호하고 있는 이원 집정부제 내에 실세 총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자, 그렇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막판까지 고민할 겁니다. 네. 새누리당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사실상 이제 근데 이 사실상 탈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나와가지고요. 이제 국민들도 사실상 탈당 이런 단어에 대해서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시려면 네. 황 의원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찬 모임에서는 탈당에 대한 입장을 모으자는 게 다 뜻이 모아졌고요. 20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이후 일정에 들어갈 겁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을 친박 지도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오늘 의총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의총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미 우리 비주류 의원들이 새누리당에서 해야 될 희망과 기대가 더 이상 없어졌다, 이런 것을 확인한 의총이라고 보고. 황영철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내일 탈당이 거의 확실시되네요. 탈당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강경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숫자까지 오늘 얘기하죠. 원내 네. 교섭단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20명은 그것은 된다는 20에서 25명 사이라는 얘기니까. 네. 저것을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일 탈당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이 집단 탈당의 명분은 약하지만 어차피 집단 탈당을 할 거면 전 새누리당이 더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망가지고 네. 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라이브 쇼에서 우리 한번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경우에도 다 저는 새누리당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탈당을 하지 아니하고 친박계가 비박계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개혁 작업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면 재집권할 수 있고, 네. 자, 집단 탈당을 해서 이 제3지대에서 중도 정당을 만드는 노력이 상당 부분 성공을 해서 제3정당이 덩치를 키우게 되면 삼각 황금 분할 구도가 돼서도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때 후보가 누구를 가져가는 겁니까? 자, 이제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친박계 후보가 나오고, 저는
저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는 인물 중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당 밖에서도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반기문 총장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친박계가 있는 새누리당으로는요. 제가 취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제3지대론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둬서 그렇죠. 그리고 두 세력 간에 상당 부분 메시지 교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국민의당도 뭔가 메시지 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네. 가정해 봐서 유승민 의원까지 탈당을 하게 되면 네. 저 제3지대에는 사실 후보가 많아요. 네, 비박 플러스 국민의당.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반문 계열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반문 계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김종인 의원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선 주자급만 뽑더라도 반기문, 네. 안철수, 손학규, 네, 등등. 유승민. 만약에 유승민이 가세한다면. 네, 그렇죠. 유승민. 그런데 남경필. 예. 남경필. 그렇죠. 네. 저는 유승민의 선택이 지금 대단히 주목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3지대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경선 후보들이 두세 명 있기 때문에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내가 제3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될 찬스가 매우 낮다. 대신 그래도 새누리당에 버텨서 새누리당에 남아서 당명 바꾸고 개혁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서 이쪽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마땅한 제목이 없으니까 네.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적어도 새누리당에 남으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3정당보다는 높다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되면 뭐 합니까? 국민이 뽑아야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뭐 무소속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봅시다. 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요. 아니 이쪽에 남나 저쪽에 가나. 근데 저쪽에 가서 대통령 참모는 될 수 있죠. 만약에 대통령을 만들면. 킹메이커로서의 또 주요한 역할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일단 기분 나빠 생각하겠네. 우리 박영국 그 말에 대해서. 요 얘기 들으면 네. 대통령 외에는 없는 겁니까? 자리가? 본인은 지금 뭐 총리도 있고 뭐 또 본인은 좋은데. 반박의 기수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 자체는 박근혜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박영국가 지금 거의 김기춘급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세상은 꼭 뭐 1인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2, 3인자도 존재하고요. 한번 봅시다. 아까 네. 제기한 우리 박영국가 제기한 중요한 질문. 네. 자, 새누리당에는 후보가 있겠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가능성은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 친박계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친박계 새누리당. 네. 탈당하고 그렇죠. 나뉘게. 그렇죠.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개혁을 해도 친박계 원조 새누리당이 네. 후보가 있겠느냐? 자, 우선 첫째 가능성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남을 때. 자, 두 번째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지사가 제3지대에서는 내가 역할이 없다. 그분은 나갈 겁니다. 둘 다. 둘 다 나갈 겁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래?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네, 이거 유승민 의원이 잔류할 수는 지금 확률이 좀 있어요. 이분도 있기는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한 10% 자기는 있습니다. 뭐 끝까지 고민한다, 네, 뭐 2, 3일 기다린다, 뭐 10%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찬스는 저는 뉴페이스의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반기문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고 오세훈도 아니고 남경필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를 들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있습니다. 있고 나오고 저는 제가 수개월간 관찰한 결과 있어요. 있고 언젠가는 등장할 거고 네. 언젠가는 등장할 거고 적어도 그 사람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판에 상당한 화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한 화제가 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삼각 황금 분할 구도에서도 원조 보수 정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확률이 항상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는 출발을 30, 30, 40으로 할 줄 몰라요. 네네. 문재인 세력이 40, 네네. 제3정당이 30. 이쪽이 30.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판도 아슬아슬한 박빙으로 끝나지. 뭐 4년 전에 뭐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것처럼 108만 표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31만 표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그 민주화 이후에 가장 작은 표차였던 김대중 이회창 때의 39만 표.
네. 1%. 네. 그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회창 노무현 때가 57만 표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마 57만 표보다는 작고 39만 표보다도 작고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선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30, 40으로 출발을 해도 아마 앞으로 남은 한 4개월 내지 저는 5월 초쯤이 대통령 선거를 네네. 보는데 네. 자, 그러면 이 구도가 1월 달 안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삼각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양강구도로 가느냐가 1월 달에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네. 반기문 총장이 1월 8일에 귀국하니까.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적어도 1월 말 안에 다 결정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월 달에는 30, 40으로 출발을 해도 2월, 3월, 4월 3달여가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3개월이라는 세월은 외국에 3년 내지 30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과 변수가 있게 되면요. 30, 40이라는 거는 여러 차례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관건은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또 달라질 수 있고. 관건은 인물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 말고 누가 있느냐예요. 제가 야당 쪽 말고요. 야당 쪽 말고 야당은 지금 많고요. 네. 야당은 여당 이미 쪽에. 인물에 관해서는 반기문, 유승민, 인물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야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물에 관해서는. 여기 많으니까. 야당은. 이미 많으니까. 네. 거기서는 문재인이 되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안희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안희정이 시장도 얼마나 닦고 쓰냐. 네, 박원순 시장도. 저는 박원순 시장은 제 판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물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화제가 안 돼요. 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민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 쪽에 반기문 총장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말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가능하냐.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누리당과 제3정당을 다 아우르는 나중에 다시 합당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지 여부일지 모르지만 다 아울러서 만약에 반문재인의 기수요 깃발이요 구심점이 반기문 총장이 됐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문재인이가 이길 수 있겠네요. 아니, 반기문이 이길 수 있겠네요. 반기문이 문재인을 이길. 예. 근데 문재인 후보도 꼭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지금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현재 판으로 갔을 때 네네. 지금 가상구도로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인품도 훌륭하고 유엔 사무총장이고 충청도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네. 과연 10년 동안 국내 정치판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네. 국내 국내 정치판에서 아주 모든 테크닉과 전술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강력한 문재인 제1주자를 반기문 이쪽에 보수 대표 주자가 꺾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아주 지금 민초들의 의문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관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라는 것이며 그거 지금 이해창 전 총리도 나오고요. 전 총재도 나오고요. 그죠? 지금 김항식 전 총리 나오고요. 그렇게 가면 손학규 전 대표도 나오고요. 그렇게 가면 새누리당은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 한 70%에 해당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돼야 지금 된다. 이회창 전 총재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회창 전 총재가 2번이나 예? 저쪽에서는 서민영 후보 노무현 예? 그리고 온갖 인동초 후보 김대중 후보가 나왔는데 네. 이쪽에서 양지에서 쭉 귀족형으로 성장을 해서 아들 2명을 군대 보내지 아니하고 군대 보내면서 노블리스 아블리제를 대표적으로 망가뜨렸는데 본인 자체가 귀족형 후보를 2번 내세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10년 동안 진보좌파 정권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아무런 정책 기반이 없던 사람이 서민형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귀족형 거부를 꺾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박근혜 정권이 추락을 해서 박근혜 폐허 위해서 이 정당을 살리냐 죽느냐 하는데 옛날에 지금 연세가 80세가 80대 됐죠. 80대죠. 네. 연세 80대에 2번 선거 패배한 사람을 그 사람을 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합니까? 근데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영규 네. 하나라도 납득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 김진희 의원이나 저나.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회창 전 총재가 지금 새누리당은 말이죠. 지금 시대를 야당보다도 앞서가야 됩니다. 새누리당에도 쓴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53년생 63세니까 네. 63세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의표를 찌르는 예를 들자면 50대 비대위원장을 대표 주자로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무슨 손자병법을 조금만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의표를 찔러야지. 아니 김황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한 거 외에 뭐가 있어요? 대법관하고 국무총리 한 거 외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그 사람의 정치력이 검증됐던 것 아니에요. 손학규 전 대표는요. 정몽준 후보한테 한 방에 나간 것 아닙니까?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본인이 인품이 대단히 훌륭하고 내가 총리실 간부 직원한테 여러 차례 들었는데 훌륭합니다. 가장 역대 총리 중에서 고건 전 총리와 더불어서 넘버 1급을 겨룰 만큼의 엄청난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총리래요. 네, 훌륭합니다. 김학수 총리님. 네. 총리실 간부 중에서 아주 인기 넘버 1이 고건 네네. 총리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러나 하지만 정치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뭐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여당의 대표를 맡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여당 대표 하지 마라. 총리 권한 지금 근데 대통령 지겹다 이제. 그저 여당 그 대표들 군대 안 갔다 온 안 거 돼요. 가지고 네. 계속 발목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아들도 군대 갔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겨워요 여당 대표들 그러니까. 아들들 군대 안 가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지겹습니다. 말씀드렸죠. 황교안 총리도 아주 점잖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신중하고 아주 뛰어난 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또 병 때문에 안 갔지만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대표인 그러니까 전체 국정 운영의 쌍두마차인 두 사람이 다 지금 같은 안보 위기에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아니 손학규 전 대표. 아니 지금 이 나라 보수 세력이 아무리 망가져도 말이죠. 아무리 망가져도 이념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던 진보 좌파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을 지금 보수 정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논리적 구조가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예를 들면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이라도 해보겠어요. 그저 안 되니까 말이죠. 그저 쉽게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네. 지금 많은 민초나 일반인들이 그런 카드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 지금 지도부에 따끔한 친박계 특히 따끔한 이런 사람 좀 비대위원장 추천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이죠. 첫째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새누리당의 뇌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이죠. 제가 이제 취재해서 들어보니까 네. 뭐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친박과 비박의 양대 계파 사이에서 양대 계파 사회에서 분재 조정도 아니고 양대 계파의 역학구도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세 가지 조건에서 당내 사정을 알고 정치 경험 풍부하고 친박과 비박의 역학구도 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고 그랬던 중진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 정당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그런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당대표, 원내대표하고 당의 원로를 했던 그 정당이 왜 망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여당이 망했으니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공천 권력을 사적 권력을 이용을 해서 상대파를 제거해서 완전히 이것을 상대 세력 학살용으로 공천을 사용을 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의 이재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때 벌써 세 번째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난 4월 총선 때 보수 정당 역사상 여소야대뿐만 아니라 제1당을 잃어버린 비참한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네, 이명박 대통령 형 또 이상득, 이재호, 네. 이방호
세 사람이 공천 저승사자였지 않습니까? 네, 18대 때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지난번에 탈당했고요. 낙천되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이죠. 한 사람은 그 해 선거에서 떨어지고. 예? 공천 학살 3인방. 이명박 정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다 답습해가지고 이명박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천 칼날이었잖아요. 5년 후에 4년 후에 다시 지난 4월 달에 다시 친박계가 비박계 공천 학살을 하려고 했. 세 번이나 그런 사건이 재현이 돼가지고 이 당이 이런 꼴로 망했는데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고 말이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인물로 그저 앉혀서 구태의연하게 가려고 해요. 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저는 초재선 의원들에게 촉구를 하는 것이 네, 정신 좀 차려라. 초재선 의원들은 왜 정풍운동 하나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정풍운동 좀 해라.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때도 말이죠.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이지만 유신 말기에 김종필 공화당 때도 정풍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 서슬퍼럴 때도. 지금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총회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혁신과 통합이라는 친박계 모임 만들고 비상시국회의라는 비박계 모임 만들 게 아니라 새로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초재선 의원들이 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당의 어떤 인물들을 예를 들자면 휴식회를 하든가 슈퍼스타 K 같은 걸 해가지고 네. 내가 이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하든가 말이죠.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자면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하나의 그 모임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오디션. 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서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슈퍼스타 K. 네. 슈퍼스타 K라서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첫 번째 질문도 못했어요. 오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하기로.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분석한다. 대표에게 묻습니다. 던지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 5개.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하고 문재인 네. 의원 후보 분석해 봅시다. 새누리당 정풍운동에 대해 30초 정리. 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고 대통령까지 탄핵감 마당이고 죽기 살기에 병상 위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아주 참신하고 획기적이며 구태의연하지 않은 새로운 획기적인 수술요법으로 새누리 비대위원장을 데려와라.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주 오늘 좋은 해주셨네요.